우리 가구 중 자산 배분을 보면은 77%가 부동산이에요. 저는 이거는 너무 높다. 부동산 비중을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예.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와 경제 지표로 경제 인사이트를 알려주시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을 모시고 저 두 번째 영상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8만 전자 갔었을 때 막 더 오른다 아니면 이제 떨어질 거다 고점이다 막 그러면서 유튜브에 정말 많은 방송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파트 시장 역시도 지난 3년간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는 거죠. 3년 전 아파트 시장과 같은 지금의 시장이 무엇일까? 뭐 우선 그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하면요. 네. 삼성전자가 작년에 9만 5천 원 정도까지 갔었죠. 네, 맞아요. 예, 그때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은 10만 원 넘는다, 맞아요. 10만 전자다. 예, 그때 그런 그 이야기를 언론에서 보고 제 집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더라고요. 그거 7만 5천 원까지 떨어진다. 지금 사서는 안 된다. 네. 제 말은 잘 안 믿습니다. 7만 5천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뭐 사겠다 그러는데 또 그 시점에 따라 또 분석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떨어질 것 같다. 네. 뭐 한 6만 5천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안 떨어졌는데요. 뭐 삼성전자 장기적으로는 사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 가까운 친척이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이게 돈이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샀거든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가 100배 올랐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 누리고 그 다음에 매년 배당을 받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유학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5년 정도는 그러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싸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된다. 3년 후에는 상당히 좀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후에 또 뭐를 사야 될 것인가? 네. 저는 뭐 삼성전자 같은 우량 주식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사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금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2.4%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국제 10년 수익률은 평균 한 4%였고요. 코스피는 9%, 배당 수익률 빼고 그냥 네. 지수만 9% 올랐어요. 네. 배당 포함하면 10% 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전도시 아파트가 한 6% 올랐고요. 금이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구나. 10%예요. 10%? 물가가 상승 시기에는 상승 시기? 네. 금값이 제일 많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자산에 여러 가지를 편입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면은 손실을 보기가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자산을 나눠서 투자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부동산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사이클상 부동산은 꺾이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채권은 지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은?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저는 또 내년 상반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빠지라고 그러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네. 물가 상승률보다 제일 높은 게 금이니까. 금도 뭐 자산 중 한 10%, 20% 이 정도는 좀 편입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 부동산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보니까 뭐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라고 매년 한 번씩 내는데요. 우리 가구 중 자산 배분을 보면은 77%가 부동산이에요. 저는 이거는 너무 높다. 부동산 비중을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예. 근데 사실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집을 줄이느냐. 네,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유동화해야 된다. 주택연금이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 가입할까 지금 고민하고 네? 있어요. 그 너무 이르지 않으신가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유동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에 77%가 부동산이고 23%가 금융자산인데요. 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60%가 금융자산이고 40%가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 평균하고 저는 다르지만 저 같은 사람도 부동산 비중이 낮은데도 네. 유동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약간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산의 이제 비율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집 없이 전세도 살아봤는데 살 집은 꼭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장기적으로 집값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예. 예. 그러니까 뭐 집값이 높든 낮든 네. 자기가 원리금 상환할 능력만 있으면 네. 저는 언제든지 집 사셔도 뭐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예, 지금 사시는 거는 네. 좀 위험한 시기다. 위험한 시기다. 예, 추세를 보니까 네.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지금 집을 사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80년대, 85년 9월 플라자 협의 이후로 90년까지 일본 집값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90년대 정점 치고 폭락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우리 저 김현미 전 국토장관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는데요. 이분이 가끔 하시는 이야기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사는 곳으로 집은 꼭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집은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사도 괜찮으셨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기에 투자 목적으로 네. 집을 사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상반기에 이제 좀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도 하시고 지금 이제 투자용으로는 이제 뭐 아파트나 집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자산을 좀 옮기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산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또 그다음에 채권 이런 걸로 우리의 자산 배분을 하셔가지고 좀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은 조만간 다시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저금리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 최근 반등하는데 금리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잠재 성장률이 1%로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금리는 더 떨어질 거예요. 이런 거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우선 그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2013년 3월에 보험회사 즉시연금 하나 들었었어요. 네, 그때 회사 팔아가지고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뭐 생명보험회사에다 즉시연금을 들었는데 2억 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즉시연금 들으면은 매달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2013년 3월에 들었는데 4월에 51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달에 27만 5천 원 받습니다. 반토막이에요.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을 운용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만큼 금리가 떨어졌다는 네.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해서 30만 원을 벌면은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저성장 저금리니까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해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맡겨놓았다면은 뭐 1년에 이자는 100만 원 좀 더 받지. 그 1억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네네. 10년이 지나도 1억이고 20년이 지나도 원금은 1억이에요. 네,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10년 지나면은 그 1억이 3억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도 1억이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산 배분, 주식, 부동산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네. 7.2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김 대표님 나이 때는 우리 저 금리가 한 8 내지 9% 된 적도 있었어요. 너무 살기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72를 금리가 9%라면 네. 8년이 지나면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1%니까 네. 72년이 돼야지 원금이 2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은행에 쓸 돈만 일부 맡겨놓고 네. 지금 은행에 예금은 가능한 최저치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계 금융자산 보니까 43%가 은행에 있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네요. 네. 물론 일본 53%보다 더 낮은데 아니 뭐. 네. 우리나라도 43%는 너무 많습니다. 네. 이거를 줄이고 네. 지금 뭐 부동산이든지 금이든 주식이든 다양하게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 대표님 하시는 업무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명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